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시작합니다. 올해는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해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오늘 포커스인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영두 자유한국당 기흥남도당 홍보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자, 이제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본격적인 선거 채비 한창일 텐데요.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발레리나를 하시다가 장애를 겪으신 분이 이제 1호 인재 영입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32세 현직 소방관 119 구조대에서 활동하는 또 그 현직 소방관을 또 영입을 하면서 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도 주고 그다음에 그 군 장성을 영입함으로써 또 안보에 대한 안정감도 주고 있는 이러한 그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획단에서 계속 그 1차 교육, 2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앙당뿐만 아니고 경남도당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 공약을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면서 자문 교수들과 함께 경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뭐 통영 고성에 이제 또 당연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영두 위원장님,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 다녀보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철저히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문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연초에 집회 연설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큽니까? 나라가 정말 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또 경제는 정말 어려워지는데 이게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근데 정치권은 계속 뒷걸음질만 하는 것 같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부터 철저한 처절한 개혁의 혁신에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야기했듯이 우선에 당대표부터 그리고 당대표가 주문했듯이 중진과 뜻 있는 동지들이 험지보다 더한 험지에 갔으라도 죽어야 산다 하는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진 세대에게 정치 공간을 열어주고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바 정말 죽을 각오로 일하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을 각오로 일을 해서 이 정치를 바로잡고 경제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나라가 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창섭 위원장님,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은 20년 목표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열곡절 끝에 지난해 27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연동에 도입됐다는 의미로 이 선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부분에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데 한 달 전에 미리 다 저희들은 부분별로 다 영입을 했고요. 최근에 또 18세로 연령이 이제 투표가 하향됐기 때문에 청년 당원들 공약을 좀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21대 선거는 민심 그대로 100%는 반영되지 않지만 민심 반영된 의석이 배분되는 첫 선거로서 저희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경남에 16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6개 농촌 지역까지 다 공천하기 어렵지만은
양산이라든지 김해, 거제, 창원, 진주 같은 대도시의 10여 곳은 반드시 공천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후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인구 의원이 1년 전에 창원 성산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1년 딱 있다 만에 다시 하는데요. 반드시 여인구 의원은 재선시키고 정당대표를 전국적으로도 영남으로도 20% 이상 해서 자력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거고요.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 서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대변하는 유력 정당으로 굳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는 분들 많은데 이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기존에 만 19세에서 지금 만 18세로 낮춘 거죠. 10대 50만 명 정도가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은 이제 10대 유권자 이제 50만 명이 생긴 건데요. 자, 우리 최영두 위원장님,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귀중한 유권자이고 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반대했던 거 아니냐가 이제 혼선이 있었다라는. 네,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18세 연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고요. 네. 당에서 걱정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부 교사 집단의 지나친 정치화. 그래서 그것이 서울의 인원고 사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과 다른 주입을 한다거나 그걸 강요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그런 걸로 해서 인원고 사태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부 교사 집단의 정치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좌우 대립이 심할 때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게 맺어져서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교사는 절대로 특정 의견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논쟁적인 주제는 논쟁에 맡겨둬야 한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관심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선진국에서는 이 교사 집단이 학생들에게 뭘 주입하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제를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교실에서 이제 만 18세가 되면 고3 중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 반년이 학제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에서 18세가 되면 대부분 이제 그 대학생이 되거나 또는 사회에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 반해서 우리는 이 18세의 경우에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은 하는 그런 이제 학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8세 지금 학생들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것이 저희 정당 입장을 떠나서 우리 정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뭡니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 카드 다 쓰고 온갖 특권과 장깨를 부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심들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우리 정치에게 입만으로 정의를 외치는 그런 그 이중잣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표심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다양한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정의당의 노청섭 위원장님은 어떻게? 저희 정의당은 18세 선거권을 줘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이게 주장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OECD 36개국 중에 18세 선거권이 없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명예회복을 한다. 만시지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건 잘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최영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하가 약 53만 명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3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6만에 7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 18세에서 또 학생만 있다는 거죠. 노동자도 있고요. 다른 다양한 학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정의당은 18세 투표권을 오면서 생기는 유권자들에 대한 공약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에서 한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피선거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이 25세거든요. 제가 우리 정의당의 청년 학생 중에 경남 지역에 출마를 하려는데 만 25세가 안에서 출마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내리는 부분에서 저희 정의당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요. 청년들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하는데 동반자가 우리 청년의 몫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는 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병사 월급 100만 원 인상이라든지 뭐 청년 사회 상속제를 한다든지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분야의 청년 정책을 공약해서 이번에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약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 우리 양문석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뭐 공약까지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앵커께서 상당히 당혹스러워. 그만큼 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준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그 18세로 그 선거 연령 낮추는 걸 갖다가 거의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국제형사법에 봐도 성인으로서 18세 이상을 그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도 18세 이상을 규정을 하면서 18세 이상의 벌을 받을 때는 18세 이상으로 벌을 받고 권리를 행사할 때는 19세 이상부터 그 행사하는 이러한 그 법적 모순과 그 사회적 모순들이 계속해서 중첩되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공약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18세로 그 하향 조정을 하면 한 5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이제 더 많아집니다. 지난 그 대통령 선거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4,2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한 50만 명 정도의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정치 공간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당 간에 있어서의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러한 그 논리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접근을 했었으면 이제는 청소년을 넘어서서 성인들에게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이러한 그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그 그렇죠. 시기가 안 됐으면 19세는 대학교 1학년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3분의 2였었던 이 그 모순들을 제거하자고 선거 연령 하한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거죠. 뭐 이제 어쨌든 또 법이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또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면 뭐 사회 어떤 전반적인 특히나 이제 뭐 좀 보수적인 뭐 교육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려를 표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또 이제 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또 좀 뒷받침되면 충분히 또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또 큰 축 중에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있습니다. 얼핏 이해는 한데 이것도 풀어보려고 그러면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전체 의석수를 이제 정당 득표율에 이제 연동해서 구성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뭐 이제 그 여야 협의체였죠. 뭐 4+1 해가지고 그쪽이랑 한국당의 대립도 심했고 또 여야 협의체 안에서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당별로 좀 의견 들으면서 내용도 좀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그 정의당에서는 워낙 또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었으니까 우리 노 위원장님 왜 이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는지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우리 지금 정의당 이전에 이제 진보정당 최초로 민주노동당이 2000년 창당하면서 줄기차게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지역구 소선구제 51대 49,
51% 당선 49% 반영되지 않는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선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소송을 통해 1인 2패조가 됐었고요. 네. 그 1인 2패조도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19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7%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는데 실제 6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민심과 괴리되는 이런 현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었고요. 당초 선관위는 우리 300석의 기준을 봤을 때 200대 100이었으면 지역구 200에 비례대 100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우리 중앙선관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대표가 2018년 정개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그대로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것이 지역구 225대 75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결국 마지막에 작년 12월 27일 합의해서 통과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또는 다른 4+1을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250도 50도 안타까운데 253대 47로 통과된 부분에서 저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당내에서 상당히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치의 달성은 못했지만 미흡하지만 연동형 제도를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50% 반영해서 어쨌든 47석으로 했다는 캡의 한계가 있지만 도입했다는데 저희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재 대한민국 OECD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가 이 연동형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대부분 나라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고요. 비례성이 동조되지 않았을 때 오는 민심 반영 문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솔직히 양당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지금까지 거의 주도했고 소수자들이나 소수정당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다당제가 강화됨으로써 연합정치나 타협정치가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정의당의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그 정당 득표를 비례대표 의석에만 이제 반영한 거죠. 그 비례대표 의석 지금 253대 47이면은 그 47을 각각 정당 득표율로 뭐 단순하게 나눈 거였다면 이제 전체 의석의 어떤 그런 정당 득표율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요 취지로 이제 한 거고, 그게 당초 200대 100에서 계속 이제 뭐 지역구 의석이 늘고,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서 21대도 같이 하는 거고, 47석에서 그 중에서 이제 17석은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병립식으로 따로 계산하고 30석만 이제 연동한다. 그것도 이제 비례대표 정당 비율, 정당 득표율 50% 적용해서. 그러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하면 300석 중에 30석, 10분의 1만 가지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막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선관위에서 안내하실 겁니다. 그 사실 그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당도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굳이 찬성하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이끌고 간 거는 그런 조율이 또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당리당략으로 보면 민주당은 반대해야 되는 게 맞죠. 그 기존의 의석을 10석 그 플러스 마이너스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당리당략을 이제 떠나서 이 논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을 그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거 연령 하한 같은 경우 교육계 일부에서 아이들이 정치판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쟁적으로 그 행위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더기의 문제거든요. 그 구더기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장을 담그지 말자고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고요. 또 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러분 이 도민들이 보셨던 것처럼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는 것들은 장을 담그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을 담궈 놓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해 부분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선거법이든 그다음에 검찰의 이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고 검찰에 끌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든,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각종 전형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검찰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 청구를 계속해서 기각시키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꼼수들이 있으면 그 꼼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필요한 장은 담궈야 되고, 발생할 수 있는 구더기는 다른 방식으로 걷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을 보시면,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찬성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던집니다. 많은 정당들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연대하고 반대하면서 타협하고 토론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바로 이제는 정의당을 원하는 분들, 바른미래당을 원하는 분들, 새보수당을 원하는 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고, 그 정당들이 또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거든요. 양당제의 폐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다당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몇 석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고 공격하고 장애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러한 행태들은 이제는 지양돼야 되는 대상이고 청산돼야 되는 문제다. 말 그대로 장을 제대로 담그고 발생할 수 있는 구더기는 다른 방식으로 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 위원장님,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4+1 요 논의 자체에 계속 이제 반대를 했던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오히려 늘리자, 그렇게 해서 사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4개 지금 시군, 지금 우리 양 위원장이 계신 통영, 고성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복합지역 선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역구를 늘려서 그런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자. 전체 의석수는 그렇습니다. 10% 줄이고. 비례대표는 줄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굉장히 불신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늘린다 그러면 아주 때려 죽일 겁니다. 그래서 딱 30% 오히려 줄이고, 대신에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이 계층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이 정책을 통해서 골고루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층과 세대라는 것은 정당의 주요 기반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의 본연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해도 못하고, 지금 어느 정당에서도 심지어 심상정 대표도 그건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이런 산식을 가지고 뽑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했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다 지역구에서 다 뽑습니다. 뽑고, 그리고 우리는 또 미국 같은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제가 양당제랑 또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개헌까지 해서 정치 제도와 문화를 다 바꿔야 됩니다. 독일은 내각제거든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반영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지금 이번에 추진된 것은 민주당도 반대가 많으면서도 추진된 이유는, 민주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훨씬 더 관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무리수가 되는 공수처법을 이 소수당의 도움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주고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연동형 비례 캡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랬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공수처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다 줄 수 없어서 그래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또 걱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면은 다수당이 없어집니다. 과반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부단히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여당이 되더라도 소수당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우리 정치에 그런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정도 늦어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빨리빨리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총론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우려도 있고 해서 걱정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 비례대표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을 보자면은 비례대표 득표가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제일 높았습니다. 그건 30% 후반대 40%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연동형이 되면은 자, 국민들이 지역구는 지역구를 뽑았습니다. 또 정당은 정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는 이 비례대표에서 이 정당이 이만큼 차지하길 바랍니다. 40%를 차지하기 바라죠. 그런데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40%를 득표를 하고도 비례대표에서 비례대표 한 석을 못 받게 됩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비례대표 의석에서 10%도 못 받은 정당들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30석을.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이게 정말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은 게요. OECD의 36개 중에 미국, 영국, 캐나다는 단순 대표제 맞습니다. 그런데 90%가 이게 혼합형을 하든 이렇게 연동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나라 국가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영국 같은 나라는 브렉시트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독일, 유럽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100% 연동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심상정 의원은 왜 모른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19대 때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이병석 포항 지역구 이병석 의원이 이 제도를 제안한 적이 정개특위원장 하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 이제 우리 그 최영두 위원장께서 네. 논의를 재밌게 하시려고 아주 이제 도발적인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정의당 등 그 작은 정당들이 공수처법을 동의해 준 거는 선거법하고 맞바꾸려고 하는 정치적 물밑 거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독한 모욕이고 그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두 번째, 10% 미만의 지지를 받는 정당들이 30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이게 정의로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양당제의 폐해를 갖다가 우리 최영두 위원장이 그동안에 여러 정치 평론을 하면서 상당히 자주 비판했던 영역이거든요. 저하고 같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양당제를 그대로 둘래? 그렇지 않으면 다당제를 통해서 좀 더 작은 정당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슈별로, 사안별로 어떤 때는 연대하고 어떤 때는 그 반대하고 하는 모습으로 국회가 토론의 공간으로 갈래? 식물국회나 동물국회로 갈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게 던졌던 하두였고 이 결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4당의 정치적 뒷거래라고 정리를 하나를 해버리고 두 번째는 10%도 안 되는 것들한테 왜 30석이나 줘라고 거칠게 해설을 하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당한 논리냐 그리고 정당한 주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또 그 판단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지는 문제죠. 비례한국당 이제 뭐 창당 추진 중인데 이게 꼼수냐 묘수냐 뭐 이렇게 이래저래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양문석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비례정당한테 표가 두 개 있습니다. 선거에 들어가면은 하나는 우리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겁니다. 하나는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자, 난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근데 지난번 총선에 비춰보자면 그 정도 좀 더 많이 넘으면 40% 나왔다 치면요. 그럼 당연히 이 비례대표 47석에서는 자유한국당이 40%를 가져갈 거라는 게 국민의 예상입니다. 유권자 예상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에서 이미 앞서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왔으니까. 네네. 그런데 10% 그러니까 이 표가 각각 행사되는 겁니다. 각각 행사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 유권자가 이 표를 던질 때 내 표는 만일 내 표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이 40%를 더 얻어서 그랬을 경우에 내 비례대표 표는 자유한국당이 안 가도 좋아. 이렇게 양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독일의 제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을 쌓인 것이 그것은 히틀러라는 그런 엄청난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양당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독일식 연동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필요하냐? 정당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저는 민주당도 역할이 컸고 자유한국도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민사회 역할도 컸고 정의당도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산업화 민주화에서는 그 양대 정당의 큰 족적들이 있었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양대 정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고 정치를 발전시켜야지 그 정당들은 자꾸 후퇴하고 퇴보하고 하면서 소수 정당이 많이 들어와서 이럴 경우에 지금 양문석 위원장이면 좋은 점만 부과를 시켰는데 어떤 점 걱정하면 극우 정당, 극좌 정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실 유럽에서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의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에서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정치 선진국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은 나라도 많습니다. 이 양당제라는 게 미국과 영국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민주국가들이 양당제를 채택한 것은 나름의 정치 문화도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큰 정당들이 더 혁신하고 더 책임직을 져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선택한 또 소수 정당과 협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이고 또 하나 비례대표 투표를 했을 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은 또는 정의당이든 같은 그만큼 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이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한국당을 이게 이제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참 꼼수에 이런 소수당들이 몰아주기 위한 이런 꼼수의 묘수. 예.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내심 굉장히 당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의당과 또 소수당과의 신뢰가 깨지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건요, 요번에 이렇게 4+1하고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했지만 이 정치 지도의 개편의 문제는 개헌과 함께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내가 비례대표를 자유한국당을 찍고 민주당을 찍고 정의당을 찍어서 이만큼 비례가 나올 줄 알았더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역의석에서 30, 40% 얻었기 때문에 비례가 30명 중에 한 명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너무 도발적이에요. 공격적이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정의당 필요 없고 바른미래당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필요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역구에서 그런 지역구에서 분들이- 다 당선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정당들이 필요하고 그 정당들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20%가 넘어요. 그러면 20%의 그 정당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당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할 것이냐. 역으로 양당제가 좋냐? 그럼 양당제 체제로 그 수많은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들끓는 구더기들을 어떻게 다 잡아낼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그 직면해 있거든요. 두 번째, 극좌정당, 극우정당 이야기하시면서 극좌정당이나 극우정당이 그 또 바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선거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무지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득표율 3% 이상에 한해서 그 이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 3%면요. 앞서 제가 그 우리나라 총 유권자가 4,20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420만 표 이상을 득표해야 그게 그 10%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해야 의석 한 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이 양당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3등이 또는 4등이 그 득표율 100만 표는 거의 없습니다. 1, 2, 3등에 한해서 득표율 100만 표가 넘어가고요. 거의 100만 표 이하의 그 대통령 4등 후보가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이 100만 표를 쉽게 받아낼 수 있는가? 기존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극우정당이라고 평가되거나 극좌정당이라고 평가된 그러한 정당들이 100만 표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계속해서 극우정당, 극좌정당 이야기하면서 다당제가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반대하고 양당제로 가자고 하는 우리 최영두 위원장님의 이야기. 자, 저 잠깐 한 통 차례인 것 같은데. 반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위험한 정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당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었죠. 만약 그런 정당이 이런 선거제도를 이용하면요, 아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요, 정의당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정당. 너무 또 이제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여전히 이제 명확히 하시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걸 무력화할 수 있는 이제 비례 한국당 창당을 추진하고 계신 거고, 예.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21세기 시대 정신 다양한 세력들과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당제의 미국이 과연 본받을 나라냐? 최근에 이란하고 전쟁까지 지금 선포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 모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 다당제는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꼼수 정치로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꼼수는 꼼수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반개혁지고 민생을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청년 후보를 40% 반영하겠다는데, 그럼 자유한국당 하겠습니까? 비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합니까? 나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꼼수는 저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통과된 선거법에 보면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계획대로, 자유한국당 계획대로 반드시 안 된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보면 그 연초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비례자유한국당 투표하겠다는 게 최근에 보면 3%, 5%도 안 되는 퍼센트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의당의 정책이 맞으면 정의당이 찍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이 좋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찍을 것이고, 그게 맞는, 또 필요하다면 그 외에 다른 보수당을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저는 수준을 믿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국회의석은 300석, 그리고 특히나 이 지역구랑 비례대표가 각각 253석, 뭐 이제 47석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영향이 좀 클까요? 의석 변동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전망이랄까 이런 것 좀 뭐 우리 이양 위원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 이제 30석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30석을 3%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들이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대 5석에서 8석을 덜 받느냐, 더 받느냐, 요 정도의 그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비례 위성정당을 그 창당을 하겠다 하는 건 꼼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꼼수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혹여 더불어민주당이 뭐 비례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면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선거법의 기본적인 그 취지를 그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장을 담기 위해서 그 만든 그 독을, 비례로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그 독을 깨는 거거든요. 자기가 먹는 우물에 독을 푸는 거거든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와 관련된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 저는 결사적으로 투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꼼수는 꼼수에 당한다가 아니라 이 꼼수를 국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저는 그 냉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당에서는 꼼수의 묘수를 낸 거라고 했는데 계속 꼼수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최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변화가 좀 클까요? 네, 이번 21대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역대로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나는 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였고, 이번은 특히 그게 정권 심판적 성향이 강할 텐데 이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30석을 갖다가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30석 못 갖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성향의 방식은. 그렇게 되면 이 30석은 소수당이 다 나눠 가집니다. 이래 되면은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무리 총선에 잘 이기더라도 과반 득표가 힘들어집니다. 과반 득표가. 그래서 나중에 또 왜냐하면은
자, 과반이 150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대 우리 선거에서 아무리 바람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이게 160석, 170석 하는 정당은 어렵습니다. 대개는 150 몇 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30석을 떼고 보면 270석 중에서 135석입니다. 과반을 해도. 근데 135석인데 135석 이상에서 다시 더 가져올 이건 이제 비례대표 캡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원천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지금 배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캡이라는 걸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 과반 득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또 보수 우파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엔 정권 심판이고 나라를 다시 방향을 되돌려야겠다.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거 한다면은 과반의 이 의석이 필요한데 그 의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말 묘수를 궁예지책으로 생각이 된 것이고요. 또 이제 보수 통합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참 기본적으로 바로 그것이 이 비례연동형 캡을 둔 이게 목적이기도 할 테고 정권 심판에서는 여당이라든가 소수당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정당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나는 기본 프레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나머지 지역구라든가 또는 다른 보수 정당 연합을 통한 이런 그 선거 결과에서 대승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데 그것이 표심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 줄 거다. 뭐 이런. 근데 비례한국당에 이제 우리가 묘수로 낸 비례한국당에 국민들이 이 꼼수를 알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찍어봐야 이게 전부 비례대표는 사표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찍어봐야 사표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을 찍어주면은 사실은 그 이 꼼수가 사실은 소멸돼 버리는 거죠. 노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희도 이번 이 선거는요, 뭐 개혁을 할 것이냐 계속해서 말 것이냐 선거라고 봅니다. 정권 심판은 분명히 아니고 그거는 신년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뭐 절반 이상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럼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같은 개혁적인 진보정당을 저는 많이 지지할 것이다 확신하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상정 대표님은 300석 넘어서는 안도 제안했지만 국민 정서가 워낙 이 300석을 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현재 300석 범위 내에서 225대 75 테스트랙 합의한 그 정도 수준을 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253대 47석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거기에다가 47석 중에 30석만 한도를 해서 47석 전체를 준 연동을 해도 저는 부족한데 그 부분에서 30석 한도를 준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처지를 만족하면서 저희들은 그 30석 안에 저희들이 분석하면 정당 득표 15%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된다라면 17석, 18석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구에서 우리 심상정 대표나 여영구 의원 지역구를 포함하면 20석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 그래서 진보정당 최초로 이번 선거에서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선거에 정의당이 올인할 것이고 모든 살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20석이 되면 민주당 집권 여당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견제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정신, 더 개혁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개혁의 정책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 정당 득표를 일단 얻어야 되겠죠,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자꾸 팩트가 어긋나거나 지배적 여론이 어긋날 때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바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47석 중에 30석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요. 네. 17석은 기존의 그 비례대표 선출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비례대표 자체를 뭐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데 대한 불편함들이 있고 그거는 좀 정확하게 팩트대로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최영두 위원장께서 이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배적인 여론조사는 50대 30 정도로요. 정권 심판은 한 30%밖에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 심판, 보수 야당 심판이 50%에 그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지배적인 여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보수 야당 심판론이 더 그 현재 상황에서는 더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으로 그 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관계로부터 이탈하는 이 거짓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는 논의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쳐야 될 시간 다 돼가네요. 간단하게 1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양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각종 토론회를 보면요, 서울에 가면 서울 중심이고 그 통영이나 고성이 그 변방으로 취급되는데 또 창원에 오면 또 창원 중심의 모든 그 논의가 벌어지면서 또 통영 고성이라는 또 그 1시간 거리의 그 지역들이 계속 소외를 당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작은 지역에 대한 소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중심이라는 것들, 중국의 중화주의처럼 창원 그 중심주의, 서울 중심주의의 그 사고들이 계속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산업의 그 부활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과 창원이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뭐 이번 그 4.15 총선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뭐 여당 심판이니 야당 심판이 논의지만 결국은 이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침체기에 한국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이 그 주머니가 좀 그 따뜻해지는 이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노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21대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에 처음 치러진 선거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하라는 국민들 요구고요. 낡은 정치를 단호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노회찬 대표님께서 불판을 갈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불판보다는 이제는 어항이 있다라면 고기만 교체하는 물과 어항 그대로 두고 교육만 교체하는 전까지 선거였다면 어항과 물과 고기도 완전히 교체하는 개혁적인 21대 총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의당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정의당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꼭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위원장님. 네, 도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해도 이런 계속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은 그렇게 우리가 북한한테 잘해주고 했는데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경제가 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 정부가 민주당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정통한 신문이고 그것이 비록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해도 논조를 왜곡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국 신문만 그러느냐? 미국 신문도 그럽니다. 블룸버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신문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의 원천은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1954년에 이 지표를 작성한 뒤로 2년 연속 나빠진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에 당장 나빠도 그 다음에는 6.8%라는 성장률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보다 지금 한국 경제가 꼬라박고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통계로 다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더 걱정하는 부분은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좋다고 우기는 이 민주당과 현 정권의 이 형태는 우리가 이번에 투표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고요. 우리 경제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족하고 아직도 고칠 게 많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이야기했듯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다못해 덜 나쁜 선택이라도 하는 것, 결국 유권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